네, 안녕하세요. 오늘 광주 다일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코로나 시대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 건지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 제 이름은 한태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자기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동환 집사입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교감으로 있고 교회에서는 집사 직분으로 이렇게 근무하고 있고 중등부에서 또 교사로 있습니다. 김철원 장로입니다. 현재 당회 서기로 있고요. 또 찬양대 활동을 좀 하고 한의사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선숙 집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은 다자녀를 키우는 엄마의 위치로 앉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집사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요. 현재 중등부 교사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일우 집사이고요. 예,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한태호입니다. 오늘 진행은 이렇게 플로우 이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플로우에도 제가 내려가서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으셨는지 아마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부분이니까는 먼저 혹시 한의사로서 직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이게 있으셨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한의사로서 어떤 경험보다 저희 집에 유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학생이 겪었던 얘기를 좀 먼저 한번 드려보죠. 지금 런던에서 7년째 유학하고 있는 둘째 딸이 있습니다. 2월 달에 신천지 발로 한국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광주에 확진자들이 왔을 때 딸내미가 저희들을 걱정을 했죠. 엄마 아빠 어떠냐고. 그런데 3월 달 돼서 영국이라든지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데 이제 극성을 부리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반대로 딸을 걱정하게 됐었죠. 그래서 한국은 그래도 좋은 나라에서 확진이 되면 치료는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 무장하고 들어라 해서 3월 29일 날 여기 입국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런던에서 같이 오는 비행기 속에 광주 확진자가 21번, 22번이 같이 왔던 거죠. 딸은 유증상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이 좀 아프고 열이 좀 있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공항에 잡혀서 검사해서 음성 판정을 받고 거기서 하루 정도 자고,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굉장히 철두철미하더라고요. 아, 한국은 굉장히 방역을 좀 잘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병원에 또 근무하다 보니까 K 방역에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됐는데 가장 이제 경제적인 문제, 또 정신적으로 불안한 감, 또 고립감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드는 거예요. 밖에 운동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염 때문에 나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우울증에 이렇게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따님께서 직접 겪으셨잖아요. 그러면은 혹시 따님 2주의 기억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으신가요? 일단 불안한 가운데에서 영국 같은 경우는 인권 문제 때문에 옆에서 병 환자가 생기더라도 알 수가 없다라고 돼 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로 추적 조사가 되다 보니까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그러니까 2주간 격리해서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안전하게 관리를 좀 잘 해줬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격리 할 때 그러면은 비용 문제는 어떻게 돼요? 예, 서혜연 장로입니다. 제가 병원을 경영하고 있고 코로나19 전선에서 앞장서 싸우고 있는 처지라 좀 잘 치료에 관해서는 제가 좀 잘 아는데요. 일단 코로나19와 관련된 진단 및 치료는 국가에서 다 부담합니다. 본인 부담은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같이 좋은 나라가 없는 거예요. 무증상자까지 다
입원시켜서 치료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많이들 좀 운동도 좀 필요하고 우울증도 이렇게 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지긴 하는데 뭐 그 신앙적으로나 뭐 이렇게 의료적으로나 이렇게 혹시 경험이 있으시면 좀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 위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국가에서 한다고 해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 감염될 우려 때문에 밖에 출입이라든지 그것을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마스크 쓴다든지 장갑 낀다든지 충분한 감염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옷차림을 가지고 개인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 활기를 얻어야 내가 지켜나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면역력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것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약간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들, 종교 생활에서 기도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학생들 이렇게 많이 접하시니까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이렇게 좀 그 변화되는 모습 이런 것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학교 이야기를 하자면 아마 의료진이나 또 관계 공무원들을 빼고 일반 국민들이 코로나를 가장 직접적으로 이렇게 느낀 것이 학교가 문을 닫았던 일인 것 같아요. 방금 이제 아이들 얘기를 하셨는데 그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적응을 아주 잘하더라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었어요. 뜻밖의 아이들은 굉장히 잘 적응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염증한 것이 등교를 할 때 뭐 발열 체크부터 이런 걸 하면서 우리가 마스크를 사실 등교하는 시점부터 집을 나서는 시점부터 집에 들어갈 때까지 쓰거든요. 저걸 어떻게 해낼까 했는데 그 오늘 목사님 말씀도 하셨지만 금방 습관적으로 적응을 하더라고요. 초등학생들 지금 제가 초등학교 근무하잖아요. 이렇게 거리를 앉혀놓고 식탁 그러니까 4명이 앉던 자리에 1명씩 앉아 있어요. 밥 먹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차단합니다. 이야기 자체를 못 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학교가 이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종일 이렇게 통제된 이런 시간 속에서 보내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현상은 저학년일수록 또 초등학교 1학년 들어오는 아이들은 이게 학교구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제가 이제 80년대부터 90년대, 2000년대 계속 변화를 보잖아요. 아이들은 이게 그 새로운 세대의 표준으로 그냥 생각해요. 너무 빠르게 적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서 무엇을 느끼냐면 이 세대의 변화라는 게 가능하겠구나.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세대가 변화되는 걸 많이 보고 새로운 세대, 뉴 세대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빠르게 되면서 아이들은 저렇게 빠르게 적응하는구나. 저는 오히려 그걸 느꼈거든요. 그 새로운 세대와 그러면 한번 여기서 지금 가장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누구실까요? 그 새로운 세대는 쉽게 적응을 한답니다. 근데 이제 연세 드신 세대 입장에서 적응이 하시기 좀 어떠신지 사실 좀 아까 젊은 세대에서 금방 말씀이 젊은 세대에서 밑에는 쉽게 적응이 된다 하는데 아직까지 저의 세대까지는 그런 대로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에서 볼 때 좀 뵙고 싶은 분들이 뭐 전화로나 이렇게 할 수 있지 얼굴을 못 뵈니까 상당히 궁금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시 아까 뭐 우리 의사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알겠지만 이제 기저 환자랄지 아주 더 나이가 적어도 70대 이상 드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위험스럽게 다가서고 활동도 바깥 활동도 않고 그런 것을 볼 때 좀 안타깝습니다. 장로님 세대까지는 분명히 적응하실 수 있는 세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려워하시는 게 결국은 온라인 환경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이 온라인 환경으로 이렇게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아이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지금 교육을 지금 많이 받고 있잖아요. 옆에서 보시기에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네, 저는 초등학교들, 중학교 1명, 고등학교 1명 그 진짜 학생들을 다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요. 저희 아이들이 학원을 아주 싫어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요즘에 사적으로 하는 온라인 강의들을 좀 일찍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다른 엄마들한테는 불편할지 모르지만 저희 아이들은 온라인 세계에 너무 빠르게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움도 없었고 오히려 즐거워하며 온라인 수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근데 온라인 수업보다는 아이들은 적응은 참 잘하시는데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수업에 적응이 안 되셨는지 그 온라인 수업 자체에 너무 급급하셔가지고 단지 피드백으로 온 게 오늘 아직 로그인 안 하셨습니다. 이것만 피드백이 오더라고요. 또 좀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힘들었고 또 하나 힘들었던 것은 온라인 수업이 아니고 생활면. 이제 저도 맞벌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이들만 집에 놔두고 나가게 되는 상황이 항상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점심은 어떻게 해결하며 그리고 자기들 그 생활 습관이 진짜 그 수업 시간 이외에는 오로지 유튜브와 게임과 TV와 이런 것들로만 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게 없으면 감정이 조절이 안 되면 싸워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없으면 수시로 전화가 와요. 그것 또한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조금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또 궁금해지는 게 아이가 몇 명이라고 하셨죠? 4명이요. 그러면은 온라인 기기가 집에 지금 몇 개 있으세요? 네, 그것도 감사한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직종이 지금 회사 다니기 전에는 컴퓨터 관련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컴퓨터도 많이 있었고 스마트 기기도 많이 있었고 심지어는 각자 아이들이 휴대폰도 하나씩 들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하거나 온라인에 대해서는 좀 무리 없이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올해 혹시 박일우 교수님께서는 온라인 그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 예, 저는 올해 초부터 이제 코로나 사태가 발발해서 그 학기가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온라인 수업이나 아니면 동영상 녹화로 강의로 진행하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녹화로 한 2주 정도는 제가 강의하는 걸 녹화로 해서 이제 온라인에 올려서 학생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보게 했는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제가 전달만 하고 학생들이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해를 하고 있는지 피드백을 전혀 못 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줌이라는 그 앱을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제가 접속하고 학생들이 한 70명 정도 되는 강의였는데 접속해서 강의하는 그 어플을 사용해서 강의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적응해 보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 집이나 이제 각자 자기가 생활하는 곳에서 접속해서 강의를 들어서 어떤 학생들은 뭐 커피숍에서 그 접속을 한 것 같고요. 어떤 학생들은 집에서, 어떤 학생은 제가 보니까 차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냐라고 보니까 자기 지금 목포 가고 있다고. 목포 가는 차 안에서 핸드폰으로 그 강의 듣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 학생들은 이런 온라인 매체나 뭐 동영상이나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미디어를 접하고 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한 학생들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없고 잘 받아들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한 가지 피드백을 그래도 줌으로 하면 잘 해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작년하고 비교해 볼 때 온라인이란 그런 그 툴이 바뀌었을 뿐이지 비슷하다는 느낌도 사실은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이야기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그래도 그 많이 무너져 있는 것 같다. 그것을 차이를 굳이 둘 필요가 없는 것 같다는 쪽으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가시는 것 같아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다 보니까는 교회에서도 좀 이 온라인 그 환경 구축이
조금 더 활발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그냥 그 송출해 주는 것만으로는 조금 한 발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혹시 우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코로나 이후가 지금 문제이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상황에 따라서 좀 변해야 할 지금 현재 돌아가는 그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교회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컨텐츠가 개발이 돼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현실화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의 출석은 교회의 출석이다라는 이런 등식이 좀 깨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거기에 맞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온라인 예배를 아마도 제 생각에는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고 해도 같이 병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태까지 했던 그 시스템하고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교회 학교나 또 성경 공부 이런 다양한 모임 같은 데에서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이 되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가장 알맞은 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그 사례와 회의들을 우리 안에 플랫폼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소그룹 할 수 있는 것, 아니면 많이 모이는 것은 아직은 위험하니 진짜 소그룹을 활성화시키는 방법들로 플랫폼을 짜는 게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그 장로님 말씀을 잘 경청했는데 저는 조금 비관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제가 장소라는 제한이 있어서 결국 교회 얘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교회로 보지 않고 이제 제가 잘 아는 학교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학교를 교회로 바꾸면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왔을 때 미래의 학교가 존재할 것인가, 또 교사는 사라질 직업일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럴 때 저는 사회화 때문에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인간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사회생활을 배울 수 있는 곳이 학교라는 것이죠. 학교가 새로운 살 길을 찾았어요. 저는 예전에는 학교는 사회화를 배우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저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뭐냐면 학교가 멈추니까 교육이 안 된다고 아우성을 치는 게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돌봐줄 곳이 없다. 그러니까 학교가 낮 동안에 부모들이 안전하게 사회생활하고 경제생활하고 이랬던 것이 학교가 안전하게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등교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게 결국은 내면에 보면 그런 바탕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저는 무엇을 발견했냐면 학교는 돌봄 기관으로서 계속 존재하겠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존재의 그 의도, 목적,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그거 이상의 어떤 목적을 찾지 않으면 존재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소그룹 또는 관리, 어떤 그 필요성. 예를 들어서 내가 굳이 이 선생님 강의를 들어야 될 필요성, 소속감이죠. 이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존재의 어떤 그런 거부터 고민하지 않으면 이제 학교가 제가 이제 새로운 돌파고 새로운 존재 이유를 찾은 것처럼 그런 쪽에서부터도 고민이 시작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이제 개인 유튜버를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내 채널로 묶어놓을 것인가를 고민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툴들이 모두 그 안에서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실 잘 이용을 해서 그 안을 완전히 지금 우리가 지금 건물이 여기에 지금 3개, 4개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온라인의 건물이 하나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를 잘 이용하는 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 이렇게 들으신 거 보니까 뭔가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시작하시죠. 제가 이제 문제만 제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방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그간 교회에서 제가 굳이 왜 이 교회를 나와야 할까? 제가 이제 다일교회 3년이 됐어요. 그런데 그 설교로만 나오지는 않아요. 교회는 이제 그 범주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온라인에서 뭘 발견을 했냐면은 그동안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3년을 왜 다녔다고 했냐면 3년을 다니도록 이 집사님과 이 권사님 또 이 장로님과 이 권사님이 어떻게 짝인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규모가 결코 저는 크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어떤 마을, 구역 또 중등부면 이제 내가 봉사하는 단체로 한정적이었거든요. 근데 온라인에서 무슨 가능성을 엿봤냐면 그러니까 온라인 속에서 소개하는 영상을 통해 가지고 아 저런 분도 있었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새로운 채널이 그러니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채널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러한 것을 준비해 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익숙한 교제의 채널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 교회도 이제 그것을 시도 안 해본 바는 아니었었죠. 이제 중간에 몇 달 전에 이제 줌으로 이렇게 그 마을 공동체 모임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많이들 어색하시죠. 아무래도 어떠셨어요? 편하셨습니까? 그 줌으로 했을 때 마을별 아주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 듣는 중에 덧붙여서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 안에서도 우리 다육교 안에서도 이 온라인상에 같은 유언위를 하나를 두어가지고 그냥 목사님한테나 교역자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좀 다양한 전문가 그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룹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선두적으로 좀 지향하고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아마 준비하고 또 당회에서는 예산적으로 좀 뒷받침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 설교만 듣고 주일날 끝나는 우리 다일교회의 어떤 그 유튜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놓지 않는 어떤 그런 것을 개발도 하고 연구도 해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전에 이제 이용을 한번 해보려고 했던 줌 같은 경우 그런 교육부터 좀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한번 이렇게 약간 코멘트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소적인 그런 것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온라인을 하고 온라인으로 변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한번 여기 돌아가면서 예를 들면 온라인 상태하고 오프라인 상태하고 그럴 때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희가 8시 30분에 교회 왔다가 빨리 가면 2시 가고 늦게 가면 4시에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8시 30분에 오면 10시 반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좋으면은 몸이 좀 덜 피곤하고 시간이 여유가 좀 많은 그런 좋은 점이 있었지만 또 반면에 아까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교제가 전혀 없다 보니까 허전한 감이 굉장히 많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재밌는 통계 자료가 있길래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GM컴 리서치라는 그곳에서 이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교회 예배를 참석할지 않을지를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85.2%가 예전같이 참석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했고 나머지는 예를 들면 교회 굳이 갈 필요 없고 온라인 상에 보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 한 14.1% 정도 차지했다는 보고가 있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봐서는 아마 교인 수가 10%에서 15% 정도는 줄을 것이라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김경원 목사님한테 의뢰를 해서 우리 교회가 현재 어떻게 돼 있는가. 작년부는 한 50% 정도 현재 참석하고 있고요. 어린애들은 교회 학교 같은 경우는 교회 학교가 한 53%, 중등부가 한 40%, 고등부가 47%, 청년부가 한 50%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참석하고 있는 사람이 50% 정도 현재 차지하고 있고요. 또 교회 헌금 통계를 제가 한번 봤더니
1월에 비해서 한 65% 정도 현재 차지하고 있는데 현장 예배를 현재 드리고 계신 분이라든지 장로들은 걱정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예전 상태로는 돌아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대면 예배를 해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어떻게 하면 조성이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 병원에서 이렇게 계시니까는 뭐 특히 뭐 병원 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느낀 거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 그 하고도 어떻게 보면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주는 유익이 설교 제목이셨는데 저는 이제 한 20년 정도 이제 외국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온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적응하기 좀 힘든 문화 중에 하나가 회식 문화였습니다. 좀 지나치게 제가 느끼기에는 많은 회식이 있어서 그 외국이나 이런 데는 제가 있었던 미국에서도 그 가족 중심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회식이란 것 자체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저희 그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얘기는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정치인도 저녁 있는 삶이라는 구호를 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실현되기가 힘든 사회에서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게 실현이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직접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신앙적으로 봐도 약간 비슷한 게 있는데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제 아들을 위해서 2주일 동안 이 코로나 때 이 아들의 신앙을 위해서 해 주는 거는 이 10분 동안 집중해서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한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코로나 전에는 어떻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 전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회 이제 1시간 유치부에서 주일학교 하는 걸로 제가 제 아들의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그 정도를 하고 있다는 것에 제가 제 만족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생각하게 된 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제 아들의 신앙적인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는 제 가정에서 아마도 저하고 저희 아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보여주는 게 중요할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에 중요하고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야 됐다는 것을 조금 제가 더 많이 고민하게 됐던 게 그런 게 좀 변화라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예배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얘기를 해보면요. 아이들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잠이 덜 깼든 어쨌든 끌어안혀가지고 저희는 대예배를 같이 드렸거든요. 그리고 니네 중등부 유년부 예배를 따로 드려라. 어쨌든 6명이 다 모여서 영상을 보면서 같이 예배 드리고 마지막에 잠깐이라도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온라인 예배가 참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아까 이제 장로님께서 물어보셨던 그 초점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은 오프라인으로 더 잘 모일 수 있게끔 아니면 더 안전하게 모일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혹시 이제 그 부분은 아까 교육 현장이 이제 여기랑도 환경이 좀 비슷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게 실현이 되실 수 있는지 우리는 지금 어떤 게 좀 부족한지 그런 거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제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얘기하자면 제가 아까 비관적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냐면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잃어버린 일요일 그 신앙을 시작하고부터 봉사라는 걸 하면서 예전에 이제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항상 주일은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았어요. 학교도 30년 만에 그만뒀지만 교회도 30년 만에 주일을 안 가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면 일요일이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일요일이라는 그 매력. 제가 한번 일요일의 맛을 보니까 주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편안함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스스로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게도 너무 나태해졌고 리모컨 틀면 목사님이 아주 또렷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여기 나오면은 마스크 쓰고 1시간 동안 이제 그런
너무 솔직했죠. 솔직한 느낌이 있었고, 자 그런데 학교는 아까 제가 다시 이제 돌아가서 학교는 그 어쩔 수 없는 제도권이고 그 강압적이고 그래서 나왔는데 되더라는 거죠. 근데 교회는 과연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강압할 수 있느냐, 나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이제 저는 이제 이것을 고민하자는 아까 그 화두를 던진 거였고요. 나오게 된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대면으로 지금 저희 회의 다 해요. 거리를 두고 또 이렇게 씌우고 또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시간 조정을 해서 다 해요. 방역을 몇 번 체크하냐면 아이들이 집에서 나오면서 체크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통학버스를 타면서 체크를 합니다. 내리고 교문에서 들어오면서 체크하고요. 교실에 들어가면서 체크를 합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수시로 이렇게 하고 근데 되더라고요. 돼요. 지금 그래서 충분히 그런 식의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지혜를 낸 것처럼 이렇게 뛰어앉고 또 시간 차이를 두듯이. 그러니까 학교는 강압적으로라도 어쨌든 지금 프로토콜이 작동이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좀 들리고요.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강압적인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자동화를 시킨다든지 학교만큼 그런 강한 프로토콜을 교회 생활에서도 적용시켜 나가려고 하면서 아까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모임들을 조금 더 장려해 볼 수 있는 그 다음 단계가 아닌가 하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이번 기회가 아마 자기 믿음의 생활을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편한 거는 쉽게 적응을 하고 힘들어지면 힘들잖아요. 아마 조금 지나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단풍 구경하고 눈 구경 가면서 아마 예배 드린다는 얘기도 나올 수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보지만 그래도 대면 예배를 통해서 모일 수 있는 기회들이 많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조금은 그래도 많아지지 않아야 할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장로님께서 지금 질문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재정위원장으로서 좀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1월부터 6월까지 통계를 지금 뽑았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헌금 통계를 지금 뽑았는데 상당히 떨어진 부분이 주일 헌금 한 30% 감소했고요. 그 외에는 거의 95% 지금 헌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다일교회의 저력이다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을 담당한 파트에서는 지금까지 출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주일헌금을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헌금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우리 맡은 자의 의무다 싶어서 오늘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네요. 이게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와서 이야기했는데 슬기로운 신앙생활 일을 했으니까 이도하고 좀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것은 원래 필연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어떤 사람 간의 접촉에 있어서 비대면적인 온라인적인 요소들이 계속 늘어났거든요. 늘어나고 또 이제 교인들의 이탈하는 속도도 상당히 많았고 그거를 우리가 단순한 현상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정말 잘 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뭔가 우리가 지침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슬기로운 신앙생활 일을 했으니까 슬기로운 신앙생활 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